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발달 과정과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 분야를 배우신 분들은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굳이 발달 심리학을 안 배우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발달적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분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초기에 어떤 분노가 나타나지고 이게 좀 성장함에 따라서 분노가 어떤 양상으로 바뀌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분노를 할까? 분노를 할 것 같으신가요? 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기들은 초기부터 분노 감정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냐면 분노와 공격성은 동반해서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거긴 합니다만, 분노라는 것과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아기가, 이 갓난아기가 뭐 해맑고 뭘 알겠는가 싶은 이런 아기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공격적인 특성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잘 관찰해내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기들조차도 공격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아기들에게 있어서도 분노 감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이구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아기에 어떤 발달 과정상에서 분노가 나타나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아기, 그러면 보통 나이를 언제를 영아기로 이야기를 하냐면 0세에서 1세 사이, 0세에서 1세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부터 12개월까지 시기를 영아기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태어나자마자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도 분노와 스트레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반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했을 때의 아기의 반응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아기의 반응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특징을 심리학자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영아기 분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막 흔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막 차.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는 것과는 분노했을 때 우는 모습은 좀 다른 모양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흔들고 발을 차고 등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 같은,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자기의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요. 혹시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때 보통 낯가림이 시작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요 어간에 낯가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낯가림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분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감정을 할 때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아이가 우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는데, 분노해서 이렇게 울 때는 팔, 다리, 등 이런 몸 전체를 이용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주의를 끄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좌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의 좌절이라는 것보다는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엄마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는다든지 엄마로부터 이렇게 안아주기를 기대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좌절이 될 때는 분노 감정을 일으켜서 결국은 공격적인 그런 특성들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낯가림이 시작된 정도의 아이들만 해도 자기 분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1세에서 6세 사이를 보통 유아기 이렇게 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아기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영아기 때는 아이가 이제 12개월이 되면서부터 언어, 단어를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를 잡고 걷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제 유아기가 되면 그거를 이제 조금 정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 2세, 24개월 정도가 되면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이제 자기 두 발로 이렇게 뭔가를 잡지 않고 자기를 잡는 것도 불편해하면서 자기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아기보다 유아기는 훨씬 자발적인 행동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행동들이 급격히 증가할 때에 어머니가 어떤 양육적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때 이 아이들은 분노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세 어간 정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배변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이 배변 훈련을 할 때 아이가 대변 보고 소변 보려고 하는 행동과 엄마가 그런 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행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는 아이들이 그런 충돌에 대해서 분노 감정으로 부모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세에서 4세까지의 시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래서 막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막 그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막 드러내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경로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사이즈도 작고 이렇게 뭐 지가 경로해봤자 뭐 이게 조그만 녀석이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때 경로하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우 얘는 고집 세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요 나이 또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감정 표현들이 초기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특정한 대상이 없고 그냥 자기가 분노하는 감정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특정 대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제재하는 엄마 그리고 자기를 제재하는 뭐 그 선생님 이런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공격적인 특성이 발달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부모가 양육을 할 때 적절하게 그 공격성을 수용하면서도 그래 네가 화가 났구나라고 네가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 네가 참 화났구나라고 수용을 하면서도 그래도 네가 너를 위해서 이게 더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야 놈 새끼야 네가 어디서 엄마한테 조그만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억압하려고 하는 행동은 효과적인 양육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 없는 감정 폭발, 분노 폭발에서 대상이 분명한 감정 폭발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폭력에서 더 어릴 때는 엄마를 막 때리고 깨물고 막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폭력적 신체적인 공격에서 상징적인 공격으로 바꿔나간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공격이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말로 하는 거. 엄마 똥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미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신체적인 공격, 그래서 막 때리거나 물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한 2살 정도가 넘어가면 만 24개월이 넘어가면 언어가 폭발을 하면서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행동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언어를 늦게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언어 표현 그러니까 언어 구사력이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공격이 훨씬 더 많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공격보다는 신체적인 공격을 더 많이 하더라.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유아기 시기를 세분화시켜서 1세, 2세까지 이제 만 24개월 시기까지 어떤 특징들이 있나라는 걸 살펴보면 배변 훈련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배변 훈련을 하게 될 때 이런 배변 훈련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엄마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냐면 아이들은 변기에 앉았다. 애기 변기긴 하지만 변기에 앉았다가 이제 자기가 뭐 똥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오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엄마는 자꾸 앉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려는 아이와 그걸 앉히려고 이렇게 제재하는 엄마 사이에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격성이 확 분출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이렇게 자연스럽고도 이 아이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아이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엄마가 생각할 때 야, 네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범주를 정해서 규범을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엄마가 자기 스케줄대로 쭉 강요를 하는 것은 아이의 공격성을 더 키우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적절한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템포로 배변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요식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이때 1세에서 2세 사이 아이들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양육자가 어떤 이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너 그런 행동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아이 자신의 이제 아동 자신의 무능력을 이제 목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발생할 때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들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아이에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공격성을 키우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의 아이들은 가능하면 부모가 그래 네가 그럴 수 있겠다, 네가 속상할 수 있겠다, 네가 안 하고 싶겠다라고 1차적으로는 수용해 주는 자세가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자기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양육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기에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더 키워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세분해서 3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들은,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발로 차든지 물어뜯는다든지 때리든지 비명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꽉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장난감 앞에서 뒤집어져 있는 애들 가끔 저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세 초반까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절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게 강화되는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한 10% 내외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90% 정도의 아이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양육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가품하는 방식의 공격성,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좌절돼서 내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시차를 두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의도를 그렇게 먹고 뭐 작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안가품하는 식의 공격성은 보통 4세, 5세 정도 아동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30% 조금 넘는 그런 아동들 중에서 이런 방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들의 30% 이상에서 30% 조금 넘는 수치에서 안가품하는 거,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한다, 이런 식의 공격성이 나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이제 자기의 공격성을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두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 불만이 있을 때 적절하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도와주는 거. 아, 그렇지. 네가 참 속상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지 라고 부모가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들이 아동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양육적 자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4세에서 5세 정도 아이가 되면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이런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욕을 한다든지 언쟁을 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이건 다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아이들은 몸으로 공격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지다가 이제 말 구사 능력이 많이 발달하면,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몸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가하는 게 자꾸
제재가 가해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서서히 경험하면서 사회화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아이들이 사회화되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 이렇게 양상이 좀 많이 바뀌는 특성들이 있더라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세에서 6세 아동들은 또 다른 특성들이 또 있다면 뭐냐면 3세에서 4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에서 공격성이 나오냐면 자기 물건이 있어요. 내 장난감이 있는데 이걸 친구들이랑 갖고 놀라고 그래. 친구들이랑 빌려주라고 그래.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내 친구의 장난감, 이걸 내가 갖고 그걸 갖고 내가 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이런 데서 나타나지는 분노가 가장 큰 분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한 시기가 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야, 너 어떻게 고집이 세니? 너 왜 네 거만 아니? 네 거 말고 네 친구한테 좀 나눠줘라고 하는 어른의 기준에 맞춘 그런 어떤 그 친구 관계 방식이라든지 어른의 그 시각에 맞춘 그런 이제 뭐 어떤 교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강요하게 되면 아동들은 상당히 억울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지, 이건 네 거지. 그래서 네가 참 속상한데 친구가 지금 장난감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조금 빌려주면 어떨까? 요걸 잠깐만 갖고 놀라고 하다가 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어떨까? 이런 방식의 설득적 태도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공격성이 이제 좀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특성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어쩔 수 없죠. 부모님이 뭐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상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아동들은 어느 정도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좋은 양육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분노가 30초를 넘기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까지만 부모가 이제 딱 꾹 참고 30까지만 세면 아이들의 분노는 넘어가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아이가 커지면서 점점 분노가 뭐 1분, 2분, 5분, 10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물론 그렇게 이제 늘어난 아동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러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30초만 참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훨씬 양육적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들, 이런 아동들은 어떤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공포, 그러니까 이제 확 나와서 공격을 확 해버리고 아니면 확 들어가서 확 위축이 돼 있고,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공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양육할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가능하면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해주시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양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적으로 이제 아동기라고 부르는 시기죠. 아동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초등학교 시기. 근데 물론 요즘은 초등학교도 저학년, 고학년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동기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시기를 전체를 거의 묶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동들은 이 아동기가 좀 빨리 넘어가는 아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5, 6학년쯤 되면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구분적으로는 아동기를 초등학교 시기 전체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아동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태도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암만 해도 유치원 다니던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뭐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유치원 때는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유치원에 다른 친구들이 많다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적 태도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이렇게 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아동에 맞춰서 양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하는 양육의 연장선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조금씩 배우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다가 초등학교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단절이 되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부모의 양육적 태도의 연장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준, 선생님이 정한 룰에 너희들이 맞춰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 입장에서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동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초래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는 아동들이 있고요. 어떤 아동들은 그걸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공격성의 차이를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이 공격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즉각적인 상황에 이제 반응하는 이런 신체적인 공격성, 그러니까 누가 딱 때리면 팍 때리고 뭐 이런 그런 즉각적인 신체적 공격 반응적인 공격성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장난감 놓고 둘이 파닥 붙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즉각적인 공격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시차를 두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를 불편하게 했으면 나중에 내가 안 갚음하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은밀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정교화돼서 나오는 것이 뭐 왕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은따 문제, 은근히 따돌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격성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이고 보복적이면 상징적인 공격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어떤 공격성이 정교화돼서 나오는 특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아동들이 이런 공격성이 정교화돼서 나올 때 주변 양육자가 적절하게 양육적 개입을 하지 못하면 그 공격성이 좀 과도하게 나가서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사회성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양육적 지도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발달하게 되죠. 암만 해도 유치원 시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에 이제 그 두뇌 발달, 지능의 발달이 발생을 하니까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이 아이들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친구가 나를 의도적으로 와서 부딪히는 것과 실수로 부딪히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유치원 때의 아이들은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부딪히면 나를 화나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실수로 이렇게 손을 휘둘다가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우연히 맞은 거야. 이러면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아. 너 왜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랬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게 일부러 나한테 저랬구나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한 것과 의도적으로 한 것 사이에 구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격성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이 발달을 하게 돼요. 양심이 발달하게 돼서 아동들은 자기 공격성을 분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갈등을 하게 되면 죄책감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격성을 드러내도 되나? 혹은 안 되나? 이런 양심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왕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단폭력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아이들 양심에 내가 좀 이렇게 이 친구에 대해서 가해를 가했다라는 그런 양심적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이렇게 살살 북돋아주면 아 그렇지 내가 참 이 친구한테 좀 심하게 했지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에 자기가 잘 귀 기울여서 공격성을 이렇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면 공격성이 아주 타인을 이렇게 가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가 뭔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동기 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격적 반응을 늦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을성이라고 하는 거,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데 참을성이라고 하는 건 점차적으로 참을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기의 특징들은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많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던 정도의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인지적으로 많은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공격적 반응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가 혹은 주변의 양육자들이 잘 케어를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참 그런 참을성을 잘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참 잘 참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강화를 자꾸 해줄 때 아동들은 자기의 참을성을 좀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왜 공평하지 못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절대적인 정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깊어지고요. 독립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라든지 어디의 학생이라든지 이거 말고 나만으로 내 존재 자체로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존재 자체로 이렇게 두드러지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내 권리 그리고 내 주장, 왜 나는 발언권이 없어요, 나는 뭐 선택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특성들을 보이더라. 그런데 그런 게 무시당할 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조그만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무시당하는 거죠. 이런 게 무시당할 때 아주 강한 분노를 보이더라는 거죠. 왜 선생님이 공정하지 못해요? 이라고 할 때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따라. 이런 방식의 양육은 아이들의 공격성을 키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선생님이 가능하면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동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보통 청소년기는 만 18세까지를 청소년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이후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청소년기가 되면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단히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초등학교 시기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아이들이 비교적 대화도 되고 이제 인지적으로도 발달을 해서 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편하네, 관계를 하기가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을 갖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돼요. 이 시기에는 대단히 이제 불안정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급격히 성장을 하죠.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2차 성징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2차 성징이 발생하면 남자아이들은 더 남성스러워지고 여자아이들은 더 여성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체가 변하는 거, 그리고 자기 호르몬이 변화하는 거를 아이들이 잘 적응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정하는 게 힘든데 이제 자기 마음이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불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걸 부모가 이제 잘 인지하고 잘 다독거리거나 잘 도와주지 못하면 부모와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언어적 표현이 아주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제 아주 비행적인 아이들이 아닌 다음에야 이제 언어로 다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언어로 대부분 다 하게 되더라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분노를 일으키냐면 불공평해. 왜 쟤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불공평한 그런 대우. 그다음에 내 권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침해당한다 하든지, 아니면 특권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마치 애들처럼 취급당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저도 그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늘 이제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녀를 대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때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아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라, 아빠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라도 차분히 설명을 하면 아이가 자기 분노 감정이 이렇게 쭉 누그러뜨려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발달 전체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가 얼마나 자기 그 분노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양육자가 선생님이나 이제 주변의 그 어른들이 자기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건 이런 거야라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분노 감정을 증폭하냐 증폭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조건이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우리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자기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른이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청소년들도 이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양육자들이 자기 감정, 자기 분노 감정, 속상한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말로써 이렇게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태도를 반복할 때 이런 양육적 태도가 자녀들의 분노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거나 분노 감정이 이렇게 극대화되는 걸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분노 조절 상담사로서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대상은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한 대상이에요. 저도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그 이제 분노 조절 상담에 대해서 분노 조절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상담사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어루만져야 자기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되는가라는 걸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일단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화내지 않고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